지난 2021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진화론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 진화론이라는 게 그것은 하나의 정말 가설에 불과한 겁니다. 진화론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0입니다. 0. 청문회를 앞두고 낸 서면 답변서에서도 안 후보자는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진화론을 가르친다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진화론에 대해선 현대과학에 충분한 설명이 없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로 가는 수단이 될 거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많은 문화 막시스트들은 동성애가 사회주의 혁명의 수단이라고 주장해왔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관 시절 국외 출장을 아내와 함께 갔는지를 두고선 거짓 해명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안 후보자는 2014년 2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으로 출장을 갔는데 같은 기간 후보자 아내 역시 브라질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고 2015년 독일, 2017년 스위스 출장 때도 부부 출입국 내역이 일치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후보자 측은 지난달 초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서면 답변서에선 말을 바꿔 동반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또 학생 성교육과 관련해 부모가 자기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 자녀를 교육해야 한다며 공교육 내 성교육을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은 안 후보자에게 답변서 내용과 부부 동반 출장 의혹 등에 대해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늘 진행됩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후보자님, 헌법재판관 마치시고 로펌 화우에서 일하실 때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의 아들을 변호하신 적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성범죄 사건이었는데 왜 그런 사안을 변호하셨나요? 그분 그 피의자였죠. 피의자의 아버지를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네. 뭐 변호사로서 변호할 수 있죠. 뭐 범죄의 유형과 무관하게. 그런데 특히나 요즘 같은 상황에서 성범죄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의 이력으로 인권위원장 자리에 이렇게 지명이 됐어도 거부해야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피고인은 자기 자신의 방어권이 있고 그것이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피고인의 인권입니다. 저는 제가 변론을 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했다든지 부당한 논리를 전개하면서 피고인을 변호한 사실이 없습니다. 네, 그런 원론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서면 답변하고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보호 대상자가 뭐 준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집안의 아드님, 돈 많은 재력가의 자제분이고 그리고 또 이 성범죄 사건을 보니까 성매매를 하면서 불법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해서 160건의 동영상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미성년자 성매매 건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사안을 변론했다면 뭐 변호사로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공직에 나오는 것은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의 질문입니다.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여하튼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그 강간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그 케타민이라는 약물, 그 피의자가 복용한 것으로 인정이 됐나요, 안 됐나요? 그 부분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가 여성 수십 명입니다. 그리고 동영상 발견된 것만 160건이 넘어요. 그런 동영상들이 불법 유출 안 됐다고 확인을 하셨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지금도? 본인이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다른 확인은 한 바 없습니다. 그 말만 믿고 그렇게 변론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으로서는 특별한 다른 자료가 없으면은 피고인을 대변하는 것이 변호인의 예, 또 하나, 그 재력가의 아들, 그 사람이 처음에 사건이 이제 보도가 되고 문제가 됐을 때 그 불법 촬영과 함께 미성년자 성매매가 확인이 됐습니다. 본인도 인정을 했고요. 그런데 왜 기소가 따로 됐죠? 그 맥락을 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초기에 그 미성년자 성매매 내용을 누군가가 빼려고 노력하지 않았나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게 증거가 처음에 부족해서 그랬을 겁니다. 처음부터 그 사건의 변호를 안 후보자께서 맡으신 거죠? 예, 화우에 계실 때. 예. PPT 하나 보겠습니다. 최근에 저서를 하나 내셨어요. 예.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 네. 지난 6월에 출간된 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체 노출과 그에 따른 성충동으로 인해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 이건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아니, 그 떨어지는 그런 인식으로 평가되고 언론에 보도된 외국 사례에 근거했을 뿐만 아니라 네. 이런 여러 번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이런 인식에? 신체 노출이 성범죄를 외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도가 있으니까 이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인식이 성범죄를 두둔한다는 그런 지적을 받는 사실도 모르고 계신가요? 왜 성범죄를 두둔하는 겁니까, 이게? 그렇게 이해하시는군요. 자, 하나 더 다음 PPT 보시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많은 성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성범죄를 양산할 수 있다. 그래서 돈 많은 재력가가 빠져나가거나 그 변호하셨던 그 아들도 사건 불거지자마자 해외로 도피하려다가 잡혔어요. 공항에서. 그거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런 사람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서 결과적으로 형량이 떨어지면 성범죄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인식합니다. 제 인식에 동의하십니까? 예,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돈 많은 성범죄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로 연결이 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변론함에 있어서 그런 부당한 주장을 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적정한 양형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거는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적정성 여부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셨습니까? 변호사로서? 그거보다는 그 본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변론을 했고. 그래서 저는 케타민 본인이 복용했다고 인정을 했는데 그게 왜 빠졌는지 궁금해요. 그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그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 네, 증거가 그렇게들 없었고, 그리고 그런 판단이 이어지죠. 지금 또 하나 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끝나고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 좋아요. 그런데 이런 논란이 없는 분이 인권위원장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건을 변론한 사람들은 인권위원장을 하지 말라 이런 지적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인권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겠죠? 예, 없습니다. 네. 12년 전의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할 때입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대형 로펌 근무에 대한 소신에 대해서 여러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답하셨어요. 과분한 배려를 받은 만큼 재판관 퇴임 후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소외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헌신하고 싶다. 법무법인 화우에 가셔서 그런 성범죄자를 변호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헌신입니까? 마지막 PPT 보시겠습니다. 그거는 아닐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답변 기회 드릴게요. 예. 시그니처 그리고 화우에 적을 두시고 약 3년 10개월 동안 13억 원 수입을 걷어가셨습니다. 이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헌신의 결과인가요? 13억 원이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에 해당 로펌에서 받으신 돈이요. 거기에 세금 같은 것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세금 빼면 얼마입니까?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물론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대비도 있었지만은 나름대로 이미 세무 신고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런데 한 거 플러스 그 외에도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가 이렇게 장학금을 준다든지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답변을 충분히 하신 것 같아서 한 10초만 말씀드릴게요. 헌법재판관 마치시면 로펌에 안 가신다고 답하신 거예요. 제가 안 간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전국민 국어교육 시키십니까? 이만하겠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로 인권위가 오랫동안 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안 후보자는 저서에 법이 도입되면 학문항 등 질병이 확산될 수 있다고 쓰고 강연에서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교회가 고립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청문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후보자, 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형태로는 반대합니다. 반대하신다.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동성애는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가능성이 제로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들 부부가 안 후보자 소유의 강남 아파트를 28억 원에 샀을 때 어떻게 자금을 마련했는지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안 후보자는 아들은 13억 5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끼고 샀으며 소득과 차용, 증여로 나머지 돈을 마련했고 며느리는 의사라고 답했습니다. 며느리도 제가 직을 얘기하면 됩니까? 예. 지금 의사입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6월 한 강연에서 한 말입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건국 행위가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 행위로서 인정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건국의 완성이 건국이라고는 할 수 없다. 역사관 논란이 일자 1919년 임시정부부터 1948년 정부 수립까지의 과정이 건국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같은 달 나온 안 후보자의 책을 찾아봤습니다. 1948년 건국 당시 대한민국은 소련의 조종을 받은 북한의 반대로 이남에서만 민주정부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표현만 보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주장하는 뉴라이트 역사관과 같습니다. 안 후보자는 지난 2019년 한 언론 칼럼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지만 1919년을 임시정부 수립일을 이제 건국일로 명확히 표명하고 있잖아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책에 이런 것 건국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소신이 아닐까. 헌법재판관 시절 가족 동반 출장 의혹을 두고는 거짓 해명 논란도 빚어졌습니다. 가족과 해외 출장을 함께 가지 않았다고 했지만 4번 가운데 3번을 배우자와 다녀온 걸로 확인된 겁니다. 기록이 나오자 동행이 맞다며 말을 바꿨고 배우자의 경비는 스스로 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문회 답변서에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은 부모가 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해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질 논란도 빚어졌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지금 형태로는 반대합니다. 동성애를 차별금지의 항목으로 넣는 것이 마크시스트들의 혁명을 위한 겁니까? 반드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것도 책에도 있습니다. 성소수자 등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부족해 위원장 자격이 없다는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안 후보자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후보자 입장은 어떠세요? 사람이 미워한다든지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해야 된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엄호했습니다. 2021년 11월 9일 한교총을 방문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역사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건국 연도가 몇 년이라고요? 몇 년이냐고요? 1919년이라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건국의 시작은 맞다. 그러나 건국의 완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그게 지금 뉴라이트 사관이에요. 뉴라이트 사관이 뭡니까? 헌법재판관 시절 아내와의 동반 출장 의혹은 시인했고 편법증여 의혹이 일었던 장남 부부의 대치동 아파트 구입은 전세보증금과 아들 근로소득, 며느리가 증여받은 돈으로 진행한 정상거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묻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의원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을 때 돌로 치라 하십니까? 뭐라 하셨습니까?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적 신념 없으세요? 이제 걷어들이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중에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치라.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죠. 예.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 후보자께서 신념처럼 생각하시는 그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힘없고 비주류이고 약자이고 그러한 사람들 편에 서셨던 분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에서의 인권위원장은 좀 과장되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전 그러한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수가 돌로 치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가늠한 여인이었으면 엄청난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셨죠. 지금 후보자께서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발언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과연 그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대통령도 아니고 인권위원장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인권위를 두라고 말하는 건데 가장 그 중심에 있으셔야 될 분께서 그 약자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이만큼도 없으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소수자 야권 권리 인권도 저는 보호돼야 된다 생각을 아까 합니다. 후보자가 그러셨어요. 예, 다만, 대한민국은 문화적 특수성이 다르고 안보상의 특수성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도입이 되면 공산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 가능성을 저는 이건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인격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해도 거기에 동의되지 않아요. 그럼 저는 국민 아닙니까? 종교적 신념이 공적 업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전 차라리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후보자께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아무도 저도 보호해주지 않고 모두가 손가락질을 할 때 인권위원장만큼은 마지막까지 그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위해서 보호해 주셔야 되는 사람이 바로 후보자이십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 등 질병 확산이 우려된다. 이 말을 들은 그 성소수자들 혹은 에이즈 환자들이든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알려줘야지 질병 확산 같은 것도 방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께서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저는 그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영진 의원님께서 자료를 보고 말씀 주셨는데 54%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 46%의 국민들은 버리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인권에 대해서만큼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소수로 하더라도 최대한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항변해 주셔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그런 후보자 자리에 지금 있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고자 지금 현행 차별금지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에 대해서 너무 들어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후보자께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셨던 모든 발언들이 너무나 편파적이고 편향되고 혐오 섞인 발언들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들로 제 인해서 얘기를 그리고 이후에 인권위에서 의결하게 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국제인권기구에서 등급 판정을 못하겠다, 보류 판정하겠다라고 하시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명철, 우리 나중에 끝나고 고위원님께서 얘기하십시오. 현명철 위원장 시기에 등급 판정을 못 넘기고 3번이나 보류 판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발언권도 없어졌고 의사결정 권한도 행사 못했습니다.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했죠. 그래서 그토록 보호하고 싶은 북한 인권 문제 해결하시려면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있으셔야 되는데 후보자님의 그러한 발언과 앞으로 향후 행하게 될 태도들, 결정들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보류 판단을 받게 되시면 후보자께서 책임지시겠냐는 얘기입니다. 예, 고 의원님께서는 제 표현에 대해서 혐오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계속 의원님들한테 보고하신 말씀을 방금 이와 같이 혐오 표현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입을 막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혐오 표현이 됩니다. 너무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아까 추미애 의원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행위들을 그거는 추미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나왔을 때 하시는 예. 지금 후보자께서 그냥 막 하는 자리 아니에요. 예, 고 의원님께서도 네. 고 의원님께서도 방금 저의 말을 혐오 표현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까지도 혐오 표현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후보자님 표현의 정리해 자유가 주세요. 제한되겠습니까? 후보자님 정리해 주시고요.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계속 질문하십시오. 이렇게 대받아치기를 하고 있어요. 후보자는 본인의 소신, 비전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를 하는 수단으로 청문위원에게 도리어 저한테 계속 질문하십시오 하는데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이 자리에 자신의 소신과 비전을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걸 거쳐야지만 저 자리에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회피하는데 더군다나 앞서 제가 질문을 할 때는 동문서답을 계속 하시고 난 뒤에 다른 의원님의 질의에 또 저까지 끌어다 넣어서 본인이 또 답변하지 않고 회피를 하는 겁니다. 적절하게 제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후보자님, 오늘 이제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후보자님의 철학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도덕적 검증 뭐 이런 것도 하겠지만 오늘 생방송으로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후보자님의 인권위원회가 여태까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것을 제가 잘 알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과거 발언도 거두지 않았습니다. 동성애는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안 후보자는 진화론에 대해서 과학적 증명이 없다며 진화론, 창조론 모두 믿음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교과서에서 가르치나요? 반면에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후보자는 종교적 신념이 공적 객관성을 훼손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야당 위원들은 안 후보자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바탕해 인권을 해석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고 진화론은 근거가 없고 창조론 가르쳐야 되고 차별금지법은 공산주의 혁명이다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 참 개탄스럽습니다. 인권위원장은 왜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안 후보자는 유명 리조트 회장 아들의 불법 촬영 사건을 변호한 데 대해선 피의자 아버지가 잘 아는 분이었다며 피고인 방어권은 헌법으로 보호되는 인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장남 부부에게 28억 원의 매매 형식으로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아들이 임대보증금 13억 5천만 원을 끼고 주택을 샀으며 급여와 증여, 대출 등으로 매매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창조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교과서에서 가르치나요? 반면에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동성애는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가능성이 제로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문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종교적 신념이 인권위원장으로서의 객관성을 훼손하진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자신이 살던 서울 대치동 아파트를 장남에게 시세보다 싸게 넘겼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이때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는 폭등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장남에게 집을 팔고 3주 뒤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집 재산 관리에 저는 사실 많이 관여를 안 했습니다. 예. 장남 부부는 대치동 아파트는 전세를 내주고 현재는 강남의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JTBC. 창조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교과서에서 가르치나요? 반면에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동성애는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가능성이 제로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문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종교적 신념이 인권위원장으로서의 객관성을 훼손하진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자신이 살던 서울 대치동 아파트를 장남에게 시세보다 싸게 넘겼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이때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는 폭등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장남에게 집을 팔고 3주 뒤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집 재산 관리에 저는 사실 많이 관여를 안 했습니다. 예. 장남 부부는 대치동 아파트는 전세를 내주고 현재는 강남의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JTBC. 저는 이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좀 많이 답답합니다. 뭐 하나님이 창조했고 진화론은 근거가 없고 창조론 가르쳐야 되고 차별금지법은 공산주의 혁명이다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 참 개탄스럽습니다. 인권위원장은 왜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대한민국 인권이 정말 보편적 인권을 지향하면서 보편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했다 믿어라 하면 믿어야 됩니까?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공직 생활에 있어서 진화론을 누구한테 강요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공직자로서는 그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럼 뭐 차별금지법은 아시잖아요. 차별금지법은 우리 국가 인권위에서 제대로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공산주의 혁명이다. 이거 저는 보고 뭐 1924년인 줄 알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인권위원장을 뭐 보편적 인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떤 인권 활동을 하셨길래 인권위원장으로 추천됐었다고 보십니까? 나름대로 저는 검사 시절에도 검사 시절에도 인권을 많이 챙기셨어요? 저는 헌법재판관 시절에는 인권 챙기셨습니까? 검사 시절에도 그 후배들한테 꼭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수사를 할 때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다. 그렇지만은 피의자들에 대해 인권을 반드시 생각하고. 그 후배들한테 얘기했는데 누가 추천한 거? 후배 검사가 추천했습니까? 아니 이제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하나도 한 걸 찾을 수가 없어요. 네, 하나 말씀드리면은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그 헌법의 가치, 즉 헌법의 최고의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의 구현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좀 전에 질의 답변 들은 거 몇 개만 여쭤볼게요. 윤건영 의원님 질의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법이라고 답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22년도에 한 기업에 변호하는 과정 중에 중처법이 위헌 법률 심판을 제기했어요. 제가 이거는 뭐 앞뒤가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예, 꼭 필요한 법인데 내가 기업 변호할 때는 그건 잘못된 법입니까? 제가 분명히 거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법 목적, 즉 근로자들의 산재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그분은 전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근데 냈습니다. 기업을 변호할 때는 필요 없다는 법이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명확한 범죄 구성 요건과 과중한 형사처벌을 드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네. 그러니까요. 목적은 사람이 하지만 죽었어요. 그거 책임지라고 기업에다 중처법으로 묻는 건데 중처법 그런데 기업 변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명확한 범죄 구성 요건과 과도한 형사처벌 사람 안 죽게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중처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범죄 구성 요건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거는 인권위원장으로 할 말씀이 아니시죠. 구성 요건은 우리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사람들이 무엇이 위반됐는지 모르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나름 열심히 자기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처법이 적용되려면 결국에는 그 노동자가 명을 달리하셔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지금 이정도로 형사처벌을 세게 받을 때는 그 중처법의 대상이 될 때에는 누군가의 인권이 굉장히 말살당한 상태에서 중처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형사소송법 대원칙은 죄형법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 법이 추상적 개념 또는 4조, 5조와의 관계 속에서는 이게 굉장히 명확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저는 후보자님께서 앞뒤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앞뒤 다르다는 표현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이런 전형이라고 봐요. 앞뒤가 다르다는 표현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러면 걷어드리겠습니다. 예. 그 종교 편향성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로펌에 재직하실 때 대면 예배 금지와 관련해서 교회 입장 계속 변호하셨어요. 예.
교회 입장을 많이 변호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 부산 교회 재판은 기각됐고 헌법재판소 청구도 많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 하셨는데 헌법재판이 각하된 것, 구속요건도 안 됐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러냐면은 각하된 이유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그 헌법에 각하 요건이 있습니다. 법원 재판이 진행될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일단 뭐 종교와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객관성 이건 유지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모습들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반인권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던 게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잖아요. 뭐 차별금지법 관련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시간이 짧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답변을 받겠습니다. 뭐 소수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든 뭐 이런 내용들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인데 후보자께서는 계속 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돼야 되는 겁니까? 말씀드리면은 저는 소수자의 인권도 보호돼야 된다. 다만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이것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이 계속 욕먹고 인권을 말살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도 표현의 자유니까 욕하든지 말든지 놔둬야 됩니까? 피해자 중심주의 개념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괴롭힘을 당했다.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는 전혀 그 상대방을 괴롭히려고 하는 의사도 없는데도 이 법에 의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욕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모욕 받은 거다.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다. 이런 것에 기인해서 아닙니다. 시작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셨는지 묻고 싶어요. 저는 고민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죽어도 반대하시는 거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드님 문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뭐 아드님 관련 얘기하면서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다. 돈 많은 사람만 살고 싶은 집에 살 수 있고 청년들과 같이 돈 없거나 돈이 적은 사람이 살고 싶은 집을 사는 것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답변하셨어요. 38억짜리 집을 아들한테 팔면서 뭐 돈 없는 사람 얘기를 합니까? 이거 전형적인 물타기예요.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봐봐요. 그 집 그냥 상속하면 되지 왜 팔았습니까? 아들한테. 우선 저희 집사람이 그게 편법이라는 거예요. 새 집에 살고 싶어 했습니다. 네. 예? 그런 과정에서 상속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 아들이 산 겁니다. 그 집을. 그러니까 상속하면 되는데 굳이 구태여 그것을 판매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데 상속을 했으면은 법을 위반했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 상속을 하면은 제가 살 집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편법이다. 그게 왜 편법입니까?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저희 아들은 굉장히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감정평가서를 가지고서 그 당시 거기는 그 층과 또 동네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동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두 군데의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는 이사 가려고 그랬고 본인은 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싶어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걸 제 3자에게 팝니까 그러면은? 저 사고 싶어 하는 아들한테 팔은 겁니다. 그리고 걔는 정당하게 그 모든 돈을 주고서 산 겁니다. 그게 무슨 편법이고 그게 무슨 불법입니까? 청문위원회를 했거든요. 예. 똑같이 나한테 팔았더라고요. 네, 정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보통 그 부동산 매매나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제3자하고 이 거래가 보다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족이나 친지나 특수관계자하고 이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거래가 투명하고 객관적인지는 사실은 국민적 의혹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후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조명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을 물어보는 그 자체를 막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념하겠습니다. 네네.